거의 한 100년 동안 10배 가까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건국한 지 이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중종실록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서민들이 만약 85평의 땅을 받으면은 한 26평 정도 집을 지었을 거예요. 배경에서 원래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우리도 집 얻어야겠어요. 서울 가요. 뭐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죠.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는 집 도면을 그려갖고 이제 갖다 줘야 됐어요.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네. 부동산 대책을 이제 강력하게 집행한 건 영조인데 정작 영조 딸은 밖에 나가서 대저택을 지으니까 신하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진 거죠. 이번엔 좀 시간을 이제 500~600년 뒤로 옮겨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집값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의 집값 가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예, 뭐 기록들이 좀 남아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최근에 발견된 자료 중에 18세기, 뭐 19세기 이때 이제 종로구 일대에 그리고 중구 일대 부동산 매매 기록들이 좀 이렇게 발굴이 돼서 당시 거의 뭐 지금의 가장 강남 집값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쪽이면은 거기가 뭐 메인스트림이니까. 예. 옛날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대문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옛날 서울의 경계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집값이 가장 비싼 데는 지금도 이제 북촌이라고 부르는 이쪽 삼청동 안국동 일대가 제일 비싸긴 했어요. 왜냐하면 궁에서 가깝거든요. 직주 근접성이 있으니까 우리 신하들이 비싼 뭐 영희 뭐 삼정승이 그렇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임금이 부르면. 그렇죠. 임금이 부르면 빨리 이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왕이 이제 사는 데랑 가까운 데가 이제 집값이 비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의 거리와 집값이 이제 반비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뭐 설인동이라든지 이런 청계천 있는데 그 중구 일대가 이제 그 다음으로 비쌌고 이도에서는 조금 잘렸는데 이제 집값이 좀 쌌던 데가 남산 쪽, 명동 뭐 이쪽 굉장히 쌌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럼 기록이 남아 있는 지역이 데는 이쪽 장통방 지역이에요. 장통방. 지금으로 치면 종로 3가? 네, 4가? 종로 뭐 을지로? 네, 종로 3가, 종로 2가 뭐 고 일대 되는 거죠. 을지로 말씀하신 대로 뭐 청계천 고 일대 그 정도 되는 거죠. 저기가 뭐 당시 가격으로 뭐 어땠습니까? 뭐 그때 몇 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때 이제 설인동 이제 장통방 일대 주택 매매 기록이 이제 발굴이 돼서 그 일본 학자가 이게 또 안타깝게도 이제 이 문서가 다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가와이문고라고 해서 이제 이 매매 기록을 최근에 뭐 한 2~3년 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 일본 학자들이. 얼마 안 됐네요, 진짜.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집값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게 발굴되면서 이제 나오는데 보면은 이 장통방 일대 1719년에 뭐 160냥 뭐 쭉 해갖고 하여튼 이게 1831년 되면 1500냥.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동안 10배 가까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당시도 기록 보면 또 1830년에서 31년, 1년 만에 1250냥에서 1500냥으로 급격하게 올랐는데 목자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체감을 하시려면은 그때 지금 강남 집값도 이렇게 안 올라요. 쌀 가격하고 비교하면 좀 되는데 쌀값은 우리가 보통 물가 생각할 때 이제 식량 가격이랑 집값 이제 많이 생각하던데 보면 쌀값은 비교적 그래도 안정돼 있거든요. 뭐 조금 오르긴 하는데. 그렇죠. 당시에 또 화폐 경제와 지금의 화폐 경제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럴 텐데. 이제 19세기 말에 되면 이게 팍 오릅니다. 이제 팍 오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는데 뭐 일본 뭐 이때 상인들이 뭐 이제 진출해 갖고 뭐 조선의 쌀을 뭐 많이 이제 사재기하게 뭐 여러 가지 가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어찌 됐든 쌀값에 비해서 이제 집값 뛰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어쨌든 그 아까 주택 가격 보면 19세기 30년대, 1830년대, 1850년대, 19세기 한 초중반에 굉장한 이제 집값 급등이 있었는데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 기록이 남아서 그렇긴 한데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이제 좀 계속 꾸준히 오르긴 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아까 이제 뭐 조선 처음에 선도한 거 얘기했지만 원래 조선은 그러니까 한양은 처음에 수도를 정할 때 이제 정도전이 주도를 했는데 인구 10만 명 정도 사는 약간 그 정도 크기로 이제 계획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결
땅 500결로 해서 이제 인구 10만 명을 염두에 두고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은 그렇죠. 한 500결 정도다. 네네. 한 결이 한 어느 정도? 한 결이 지금으로 이제 딱 이제 이 뭐 이렇게 확정 짓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쌀 생산량에 따라 이렇게 조금씩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으로 봤어요. 1결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단위로 볼 때는 대략 평균으로 약 9,80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은 약 3,000평 정도. 그러니까 500결이면은 한 150만 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필지와는 다른 개념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경제적인 개념이니까 쌀 생산량을 기반한 네. 개념이니까 다른 건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오면은 뭐 한 150만 평 정도. 크기?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사실은 면적은 거의 정확하게 남아 있는데 사대문에 아닌 거죠. 사대문 안이 네. 500결이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대문부터 해서 지금 서대문은 철거됐지만 일단 서대문 대충 여기라고 보고 거기랑 남대문 그리고 지금의 저 궁궐, 경복궁 그 정도 크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종로구랑 뭐 중구 조금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1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로 계획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죠. 그런 정도전의 예측이 빗나간 건가요? 어긋났어요. 어긋난 이유가 처음에,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그 처음 계획할 때는 이제 변수를 생각 못하는데 조선시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조선 초부터. 조선 초부터? 고려 말부터 그 충청도, 경상도, 이 전라도 농업법이 이제 발달하면서 쌀 생산량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농업 기술이 발달 그렇죠. 그때 농업 타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식량 생산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 인구도 급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어떤 대상이 된 게 서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뭐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고려 건국한 지 이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중종실록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도가 설치된 지 이제 100년 정도 됐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조밀해서 성 안에 이제 한 치의 땅도 찾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땅 사정이 열악해진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원래는 이제 한양에 잘 안 오려고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또 새로 또 뭐 네. 마치 지금 처음에 뭐 이제 세종신도시 생겼을 때만 그런 것처럼 다 개경에 남아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유입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사람도 유입해야 되고 하니까 땅을 그냥 막 공짜로 줬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그렇죠. 뭐 그래서 집이나 뭐 지금 특공 한 거죠. 네. 그래서 벼슬람 이제 땅을 줬는데 네. 그때 이제 기록 보면은 정일품은 35부를 받았는데 이제 35부가 지금 단위로 하면은 한 140 뭐 제곱미터, 일부가 140제곱미터라서 35부면은 뭐 4,929제곱미터인데 이게 평으로 하면 한 1,500평. 그러니까 1급 공무원 하면 서울에 그냥 땅 1,500평을 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삼품은 한 1,000평. 네, 벼슬함. 그리고 일반 벼슬 안 한 서민들도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양으로 와서 살면은 한양에 와서 살면 그냥 땅을 주는 거예요. 땅 있다. 여기서 네. 뭐 거기서 뭐 농사 짓고 네. 뭐 집 짓고 네.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 전입 신고를 하면 그냥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 그러니까 벼슬 안 한 서민들한테 2부를 줬는데 2부가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한 85평. 네. 85평 정도면 야 텃밭 정도 이게 하면서 당시에 뭐 이렇게 초가집 짓고 하면 괜찮죠.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뭐 파격적인 정책이었을 수 있겠네요. 85평 사실은 이제 그 넓은 집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보면 그 건폐율이라고 해서 토지 면적에서 비율, 건물이 예. 차지한 비율 그게 한 10에서 3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민들이 만약 85평의 땅을 받으면은 한 26평 정도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26평이 우리가 소위 요즘 말하는 약간 국민 그렇죠. 네. 그렇죠. 24평, 25평이면은 그러니까 국평은 이제 33평, 34평이지만 네. 뭐 24평, 25평도 뭐 이제 3인 가족이나 2, 3인 네, 그렇죠. 가족한테는 괜찮죠. 경제적으로 좀 그냥 중간이나 뭐 중간 이하일 텐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살기에 한 26평 정도 보장해 줘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론 그때는 이제 대가족이었으니까 네. 26평이 뭐 좀 더, 그렇죠. 당연히 뭐 네. 좁기는 좁았겠지만 그래도 뭐 당시 이제 조선의 신혼부부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겠죠.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뭐 개경에서 원래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뭐 우리도 집 얻어야겠어요. 서울 가요. 뭐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죠. 그때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건국하고 100년, 200년 되면서 인구가 확 늘면서 예. 집값도 많이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인구가 어느 정도 이제 막 늘어나냐면 태종 때 1309년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후구조사하면은 1만 1000호, 1만 뭐 정확히는 1만 1056호인데 이게 그 아들 세종 때 세종 10년 보면 1만 8522호 그러니까 60% 정도 증가하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뭐 이 인구 속도가 너무 가파른 거죠. 그럼 뭐 기존의 택지를 조금 개발을 다시 해서 네. 뭐 약간 좀 조밀하게 다시 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뭐 시도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땅을 주는 걸 이제는 이제 반토막을 내요. 성종 때부터 이제 반토막을 내고 그거마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줄 수가 없게 되죠. 서민들을 뭐 다시 온다고 해서 이제 땅 이제 뭐 20평이고 뭐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뭐 구한말 이제 사진 같은 거 이제 서울 일대 보면은 집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뭐 좀 그런 식으로 난개발. 그래서 화재가 이제 한 번 나면은 뭐 굉장히 좀 크게 예, 피해가 이제 좀 크고 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집값이 비싸지는데 점점 네.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이런 집을 어떤 식으로 구매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이야 대출을 받아서 사지만 네. 당시에는 뭐 은행이 없었으니까 네.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아마 어쨌든 화폐 경제는 있었으니까 네. 뭐 화폐로 거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은 이런 현물로 뭐 이렇게 쌀이라든지 혹시 어떻게 점점 비싸지는 집을 거래했는지 기록들이 있습니까? 네, 기록이 있는데 이때도 이제 기록 보면 일단 기본은 이제 현찰 박치기, 뭐 현찰로 이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서울 정조 때 이 서울에 살았던 유만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만주라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현직 그 종오품 관리였고 좀 집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치면은. 그런데 이 유만주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이제 살았던 기간을 쭉 일기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쭉 일기로 남겼는데 거기 보면 아주 생생하게 이 사람이 집을 살 때 어떻게 했는지가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명동, 지금의 명동에다가 100칸짜리, 그러니까 100평짜리 집을 샀는데 굉장히 큰 집이죠. 이제 100평짜리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이제 잘 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집을 2천냥에 사요. 2천냥에? 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집들보다는 거의 곱하기 열인데 참고로 정조 때 가장 비쌌던 집이 한 2만 냥 정도 했다고 해요. 2만 냥. 그러니까 그거보다 10분의 1 가격이긴 한데 지금도 근데 뭐 서울에 비싼 그렇죠. 집들은 뭐 엄청 비싼 뭐 펜트하우스 같은 데는 뭐 뭐, 하겠지만은 일반 한 2천냥이면 한 뭐 못해도 마용성 아파트 정도. 그렇죠. 뭐 10몇억 정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일 비싼 서울에서 제일 비싼 집 하면 뭐 100억 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100억, 그러니까 200억 하니까 그거의 한 10분의 1 가격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용성 지역에 뭐 10억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 정도 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때도 굉장히 2천냥은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현직이 뭐 이기도 했고 집안도 잘 살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친척들한테 막 빌리기도 하고 이제 이 돈의 상당액을 경강주인들한테 빌려요. 근데 경강주인이 뭐냐면은 그 조선시대 이제 후기에 가면 이제 마포 쪽에 유통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제 세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다 이제 마포에 많이 섰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지역 특산품을 팔려고 하는 이제 상인들도 오고 뭐 이런 물자가 많이 오고 가면서 그 지역에 이제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해요. 숙박업하고 금융업이. 예. 급하게 뭐 상인들이 돈도 써야 되고 뭐 그렇죠, 그렇죠. 빌리기도 하고 뭐 이자놀이 하는 예, 그렇죠. 이제 돈이 많은 이제 상공업자들이 그렇죠. 있었군요. 그래서 이때 이 경강주인이라고 불렸던 이 지역의 이제 숙박업과 유통업을 이제 약간 맡았던 그 보관업 이거를 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경강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마포에 있던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이제 한양의 큰 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급전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면은 그때 은행이 없으니까. 그치, 지금으로 치면 명동 사채업자. 그렇죠. 예. 딱 그런 거죠. 예. 사금융.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갔는데 유만주도 집값 2천냥 중에 1,050냥을 이 경강주인들한테 이제 빌렸어요. 그래갖고 편지를 이제 썼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2차 저차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돈을 보내주겠다는 답장이 왔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굉장히 빠르죠. 거의 그 시절의 카카오페이. 네, 그렇죠. 카카오페이. 요즘도 은행에서 대출 예. 받을 때 하루 만에 되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이제 모든 게 다 처리가 돼요.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갖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어지간해서는 다 이제 자기 돈으로 현금으로 이제 다 하긴 어렵고 이때도 대출을 많이 받았고 또 집안 도움도 많이 받고 유만주도 2천냥 중에 1,050냥은 이제 이 경강주인들한테 급하게 빌린 거고 나머지 돈은 뭐 아버지나 친척들한테 많이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빠 찬스랄지 뭐 집안 찬스랄지
뭐 이런 친척 찬스를 쓰지 않으면 집을 사기는 좀 어려웠다. 그러면 뭐 내가 이거 돈을 어떤 용도로 쓴다, 네. 뭐 그런 것들도 그 사채업자들한테 밝혔나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사채업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무작정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냥 편지 보냈는데 아 내가 뭐 3,000냥 필요한데 뭐 그걸 받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는 집 도면을 그려갖고 이제 갖다 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 가치를 알고 그 그렇죠. 융통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집을 담보로.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일종의. 네. 그 시절에도 그쵸. 왜냐면 네. 그 시절에도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야, 네. 널 뭘 믿고 빌려주냐.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이제 빌리는 사람이 나 요 집이 있다. 이 집을 살려고 돈을 빌리는 거다라고 하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제가 나중에 큰일 나도 저 집을 처분해서 뭐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으니. 예, 맞습니다. 일종의 뭐 주택담보대출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 유만주라는 사람이 근데 뭐 돈은 빌렸지만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때도 이제 부동산 업자가 있어요. 두릅이라고 불렀는데 예. 집 두릅. 공인중개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일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사진도 좀 나오는데 이게 유만주가 남긴 일기 흠영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근데 그 여기 보면은 뭐 1784년 7월 27일 보면은 뭐 집값을 200냥 올린 것은 참으로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 뒤집히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용을 보면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유만주가 집을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겠다고 딱 계약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 집두릅이 야 저희 하루 만에 200냥 올랐어. 200냥 더 내. 막 이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엄청 열받죠, 그거. 그러니까 유만주가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기에다가 또 다른 날에는 1784년 이제 뭐 8월 6일자인데 집을 사는 일이 참 어렵다. 예, 모두 이와 같다면 누가 집을 사려고 물어보겠는가. 그러니까 정조 시대 때도 이 한양에서 집 사는 거는 참 이제 어려웠던 문제다. 얘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네. 조선시대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거래하거나 해도 네. 당시에는 완벽한 이제 시장 경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은 좀 죄악시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게 주택 경기, 부동산 경기라는 게 발달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당시는 어쨌든 왕조 시대니까 집을 뭐 몰수하거나 네. 이윤을 뭐 뺏는다든지 네. 어떤 이제 왕명으로 어떤 이제 시장 경제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응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의 왕족들 혹은 뭐 고위 관료들이 했었던 뭐 시장 교란 행위 네. 혹은 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서 말씀을 좀 해볼게요. 부동산 지금 뭐 굉장히 집 없는 사람이 많다 막 고민하는 얘기들인데 성종실록 이제 12년 1월 27일 보면은 임금이 이제 말해요. 그리고 내가 듣건데 내가 뭐 소문을 들었는데 소격서 앞에 이 소격서가 이제 지금의 이제 종로구 소격동에 있죠. 예. 소격서 앞에 정효상의 집이 두 채나 있으며 재상들이 서로 다투어 두 채씩 짓기 때문에 소민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성중에 거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대문 안에 살 수가 없다. 아니 그 패단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한 채만 지어서 살다가 장자에게 전해주면 이제 상속하면 충분할 텐데 왜 막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고위 공직자들 왜 이렇게 뭐 다주택자들이 많냐? 그렇죠. 이 말이네요. 이들이 이제 막 두 채 세 채 막 이렇게 짓고서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집을 못 짓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저 때가 1481년이라고요? 네. 그러면 건국한 지 이제 거의 100년쯤 됐을 거의 때 100년 가까이 그렇죠. 됐을 네. 때인데도 이게 야 한양에 집 너무 많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네 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예, 집은 부족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도니까 성종이 노골적으로 야 고위공직자들이고 다주택자이고 다주택 뭐야 똑바로 해 약간 그러니까 장자한테만 한 채 주면 되잖아. 주면 되잖아. 네. 뭐 그렇죠. 차남이나 네. 뭐 딸이나 다른 이제 자식들한테는 그렇죠. 뭐 나가서 알아서 구해라라고 해라 이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어요. 또. 네, 구체적인 대책은 별로 없었고 그렇죠. 그냥 그때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네. 약간 좀 이렇게 움츠러든 그 정도였는데 정식 명령까지는 이제 나오진 않은. 그렇죠. 근데 정말 이제 제대로 부동산 대책을 이제 강력하게 집행한 건 영조인데 저 때부터 거의 한 400년 지난 다음에 300년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300년 지난 예. 다음에 영조 때 와서야 예.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 그렇죠. 이때는 예. 왜냐하면은 이 서울 인구가 이제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니까
더 이제 뭐 미룰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강력한 대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관직자,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일반인들의 집을 아예 살 수 없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아예 그리고 이 사대문 안에서 집 매매 자체를 아예 다 금지시켜버려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네요. 그리고 이걸 어기면 관리는 이제 벼슬을 2년 동안 할 수 없게 하고 과거 시험은 이제 6년 동안 치를 수 없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아예 거래 자체를 금지해 버리면 네. 일반 서민들도 사실 피해를 받을 텐데. 네, 그렇죠. 매매 자체가 안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문제가 서울에 어쨌든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이때 필요에 따라 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또 그 지방에서 서울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약간 민방위 훈련 같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또 와서 군복무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집을 좀 빌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이제 시스템 자체를 다 막아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 난리가 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장통방에 왜 그 집값 오르는 그 그래프 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조 때부터거든요. 네. 오히려 거래를 금지시키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더 그렇죠. 밑에 이제 나오는 매물들은 정말 이제 조금이고 그게 이제 아름아름 밑에서 몰래 거래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몰래 거래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나오는 매물 자체가 조금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주택 가격이 오히려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오히려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니까 불합리한 현상이 나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저 똑같네요. 진짜. 근데 뭐 또 재밌는 게 이게 참 영조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영조인데 영조조차도 약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8월 영조실록 10년 8월 15일을 보면 영조도 사실 크게 할 말이 없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이 부제학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한테 가서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옹주가 사여받은 저택 옆에는 여염집을 많이 사서 장차 개척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고 합니다. 모르긴 하지만 전하께서 과연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건데 이게 뭐냐? 이제 옹주는 이제 왕의 딸이죠. 왕의 딸은 이제 시집을 결혼을 해서 이제 궁을 나가게 되면은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집을 하나씩 이제 줬어요. 집을 줬는데 아마 이때 이제 주로 이제 안국동 쪽에 집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이때 영조가 이제 그 집을 사준 이 옹주 왕의 딸이 난 집 한 채 뭐 이런 좁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옆에 이제 일반인 집을 많이 사갖고 이걸 다 헐어갖고 이제 한 집으로 크게 이제 저택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조는 동작 막 관리들한테 야씨 일반인 집 사지 마, 뭐 주택 매매 못해 막 이렇게 해서 다 막았는데 정작 영조 딸은 밖에 나가서 집을 공짜로 받은 것도 좀 그런데 받은 거에다가 이제 다른 집들까지 더 사들여 갖고 그걸 하나로 이제 대저택을 지으니까 쫓겨난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그 강제 수용해도 그냥 보고만 있었을 텐데 뭐 돈을 뭐 줬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다주택 갖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좀 지탄받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진 거죠. 그러니까 영조가 뭐 나중에 일단 잘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뺌을 했군요. 사실은 이제 뭐 고위공직자나 이제 뭐 그거를 뭐라고 했던 왕이나 크게 사실은 입장이 그렇게 다르진 않았다. 야, 근데 참 정권마다 성패를 가르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도 좀 일십 대책 이제 발표하면서 정책 핵심이 이제 고밀도 신도시 고밀도 개발인데 오늘 나눈 얘기랑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고위공직자들의 뭐 주택 문제라는 건 늘 지금도 뭐 이제 장관 후보자들 혹은 뭐 고위공직자들 이제 청문회 때 단골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때 막 200년 전, 300년 전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도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고 좀 권력자들과 이제 공직자들도 좀 뭐 역사가 주는 교훈을 좀 잘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려고 하는데 기자님 뭐 어떠셨습니까? 일단 방송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이제 신문기자라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셨는데 신문기자라서 이제 패널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쓰는 건 좀 익숙한데 역사 유튜버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새삼 실감했고 이렇게 많이 사실은 자료를 뭐 이거저거 좀 예전에 글 쓰면서 했던 거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건 많은데 쉽진 않네요.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또 이야기 말씀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유성훈 기자님이 또 역사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거리 참 많이
또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재미있으셨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궁금했던 부분,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유성훈 기자님이셨고요.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